자, 노무현과 함께한 천일, 이번에는 3장. 3장의 제목은 개혁 또 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예, 이제 멋진 제목인데, 그냥 참여정부가 이런 개혁을 막 하려고 했어. 이제, 근데 잘 안 됐어. 이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분야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3, 4장을 같이 하려다가 3장만 따로 뺀 이유가 3장의 내용이 사실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부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이정우 정책실장이 아쉬움을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별도로 빼서 그리고 이거를 3장과 4장이 묶여버리면 너무 분량이 커져서 이걸 뭐 한 번에 다시 대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읽어보니까 요거는 좀 자세히 다뤄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3장만 뺐습니다. 그 3장의 앞부분에 딱 펼치면 나오는 게 영화계 문제죠. 이른바 그 유명한 스크린 쿼터 논란. 이제 이게 참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이 닥치게 된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한국 영화 살리기와 스크린 쿼터라고 하는 챕터로 시작을 해요. 이게 이 영화계는 알다시피 우리 영화계 노무현 정부와 영화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문성근, 명계남 이런 사람들 떠오르잖아요. 그 아마 노사모 활동 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이 문성근 씨와 명계남 씨는 엄청난 활약을 했거든요. 노사모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계를 대표하는 이 명배우기도 지금도 가끔 나오는 명배우들이잖아요. 기도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열심히 노사모 활동을 하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영화계가 거의 똘똘 뭉치다시피 해가지고 사실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서 이 참여정부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이게 딱 시작하자마자 한미 투자 협정 그 BIT 협정이라는 게 이제 딱 문제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한미 직접 투자 협정이죠.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 근데 이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이건 FTA보다 훨씬 전 얘기예요. 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한미 FTA 또 이게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이정우 실장은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중후반에 있었던 일이고 이분은 초중반까지 일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BIT 협상을 할 때 이건 우리나라가 외환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미국한테 협상을 제안했던 거고 약속이 다 됐던 거야. 근데 이제 이 BIT 협상의 주요 조건 중에 하나가 너네 스크린 쿼터 축소해라. 너네 영화 많이 보지 않냐. 근데 왜 스크린 쿼터 해가지고 국내 영화 보호하는 규제를 갖고 있냐. 이거 축소해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노무현 정부가 이창동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인 이창동 씨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서까지 영화계랑 관계를 잘 가져갔는데 이 문제가 터지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러니까 지지층과 대결해야 되는. 딱 노무현 대통령을 핵심적으로 지지했던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김대중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이정우 정책실장이 또 정책실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스크린 쿼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 재벌들하고 같이 토속촌 가서 삼계탕부터 말고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정우 실장이 잘 영화계랑 협의해서 정리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네 하고 이제 영화계랑 막 얘기하는 점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창동 장관도 나오지만 뭐 장미희 배우도 나오고 그다음에 안성기 배우도 나오고 뭐 그런 기라성 같은 영화계 인사들하고 같이 스크린 거트 문제를 협의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이게 저하고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영화가 그때 90년대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영화의 성장은 스크린 쿼터 덕분은 아니라는 거야. 스크린 쿼터와 무관하고 사실 검열제 폐지 때문이다. 군사 정권에서 하던 검열제가 폐지되면서 그 한국 영화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계 인사들은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건 그거고 스크린 커터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중에 한미 FTA는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강수현 씨나 뭐 박중훈 씨 뭐 유명한 배우들 다 나와가지고 뭐 삭발하고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과 영화계 인사들과 만나서 뭐 식사하면서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그랬던 내용들을 이 책에서 실명을 다 거론하면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주장했고 어떤 배우는 뭐라고 주장했고 이런 내용들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정우 실장의 절충안은 스크린 쿼터가 필요는 하지만 지금처럼 뭐 90일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70일 정도로 줄여도 되지 않느냐라면서 날짜 감축은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절충형으로 영화계를 설득하려고 했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골치가 아팠는데 나중에 보면 기적 같은 해피엔딩을 맞았다는 거죠. 이건 참 운이 좋았죠. 근데 이제 이런 토론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004년 이후에 그 노무현 정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한국 영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영화에서 명작 영화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한국 영화의 그 스크린 점유율이 알아서 50%를 넘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옛날에는 옛날에는 50%가 뭐예요? 1년 365일 중에 90일만 지켜주세요. 뭐 이러고 있었는데 365일 중에 뭐 한 200일 가까이 한국 영화가 스크린에 걸리는 그런 이제 전성기가 한국 영화의 전성기가 쫙 일어나면서 나중에 이제 한미 FTA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스크린 쿼터 논란은 수면 아래로 싹 내려가면서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했던 이른바 지원할 때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지원 장관이라고 하는 실세 장관을 문화부 장관에 앉히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른바 영화진흥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독립영화 같은 거 막 만들 수 있게 지원했잖아요. 그런 어떤 한국 그 정부의 영화 정책이 대박이 터지면서 이게 중요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 잘 지적했지만 단순히 돈을 줬다고 잘 된 게 아니에요. 검열을 폐지함으로써 상상력을 해방시킨 거예요. 상상력을 해방시키면서 그때 뭐 우리 박하사탕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5.18이라든가 군사정권의 치부라든가 그런 온갖 사회적 금기들을 영화로 다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 영화 팬들이 옛날에 헐리우드 영화만 보고 한국 영화 방화라 그래갖고 누가 한국 영화 보냐 뭐 이랬던 사람들이 한국 영화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뭐 넘버3라든가 초록 물고기라든가 그런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명작들이 막 쏟아 나오면서 한국 영화 팬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점유율 50%를 넘기면서 이게 전 세계에서 헐리우드 말고 자국 영화로 점유율 50%를 넘기는 나라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나라 뭐 프랑스도 영화 산업 뭐 들락날락하고 일본 뭐 인도 이 정도거든요. 그 외에 이제 한국 영화가 거의 이제 굴지의 영화 산업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요거는 좀 뒷얘기가 있죠. 이 책을 쓴 아마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가 굉장히 전성기여가지고 이 뭐 20년간 뭐 한국 영화는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최근에 한국 영화 엄청 다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2024년이잖아요. 올해 들어서 제작되고 있는 상업 영화가 한 편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들은 다 이전에 찍었던 영화들이 코로나 때문에 피했다가 늦게 개봉해서 요즘 개봉하는 것들이고 올해 들어서 물론 조그만 독립 영화들은 많이 찍고 있겠지만 그 우리가 이제 극장에 걸릴 정도의 대형 상업 영화는 올해는 거의 제대로 크랭크인 한 영화가 없다라는 거지.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사실 뭐 할리우드의 공습, 뭐 스크린 쿼터 축소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이 CJ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뭐 이런 대형 그 영화 자본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형 영화 자본들이 지나친 국내 독과점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범죄도시 같은 영화 그거 하나가 막 이렇게 전국관에 뭐 7, 80%를 장악해버리고 그래서 천만 영화 만들려고 딱 맘먹으면 그냥 완전히 이 스크린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그 독과점을 통해서 천만 영화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말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독과점 현상이 한국 영화 팬들한테 이제 예를 들면 범죄도시 같은 그 이른바 이렇게 수사물 혹은 액션, 뭐 블록버스터 이런 거 위주로 영화가 이렇게 단순해지면서 이게 소재가 단순해지면서 관객들이 영화계를 떠나게 되는 거지. 특히 20, 30대 젊은 여성 관객들이 한국 영화의 그런 천편일률적인 소재에 질색을 하고 요즘은 어디로 많이 가냐면 야구 팬으로 많이 갔다는 거야. 또 최근에 국내 프로야구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영화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시간에 야구 보러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겹쳤죠. 거기다가 넷플릭스 생겨서 OTT가 겹쳤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극장들이 힘드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티켓 요금을 또 대폭 인상했죠. 코로나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금은 한국 영화가 굉장한 위기입니다. 근데 한국 영화가 이렇게 위기가 된 건 스크린 쿼터를 축소해서 위기가 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국내 영화 산업이 어떤 대형 자본에 의해서 독과점되는 과정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한국 영화의 어떤 이렇게 위기를 지금은 불러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스크린 커터 문제가 그 당시엔 논란이었지만 나중에 보면 잘 해결돼서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 한 20년간 한국 영화의 전성기가 그동안 있어 왔다. 그리고 지금 다시 어려워졌다. 지금의 어려움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이슈도 안 되고 이게 정치권의 화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화두여서 같이 뭐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외환위기 극복의 부작용 파트에서는 이른바 이제 단기 수요 위주의 경기 부양책이 문제였다. 이 얘기를 김대중 정부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앞 챕터에서 얘기했지만 카드 대란 문제, 또 벤처기업 육성 문제, 또 부동산 경기 부양 이런 것들이 다 김대중 정부 때 쓴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너무 이 불황이 덮치니까 그 불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쓸 수 있는 모든 경기 부양책을 다 썼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이제 곳곳에서 투자가 일어나는데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그 투자가 투자 실패로 인해서 불황과 저성장의 그늘을 남기면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노무현 정부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경제 회의에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 잠재 성장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보다는 서민 생활 대책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경제의 큰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정우 실장은 장기주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 많이 비유하는 걸 좋아하니까 태종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세종이 있고 태종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세종이 되고 싶지만 흔히 이제 세종 앞에 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척이라든가 이제 그런 그 권신들의 발호를 미리 억제해 줬기 때문에 태종이 자기 처가도 박살내고 사위도 이렇게 다 박살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잖아 권력 주변을. 그래서 세종이 딱 성군으로 30년간 집권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태종처럼 어떤 역사에서 악역을 맡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미안한 말이지만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넘겨준 부담 때문에 임기 초부터 되게 부담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 단기 위주의 당장 내 임기 중에 성과가 나는 그런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장기 위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조언, 예를 들면 이른바 경제 원로들, 뭐 나웅배, 401, 또 김종인 여기도 또 나옵니다. 이때도 이미 원로였는데 지금도 원로죠. 20년 지났는데. 그다음에 이현재 이런 경제 원로들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이 사람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는 거야.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하지 마라. 그러면서 장기적인 성장 위주로 가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시 경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봐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정부 때는 너무 심각한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근데 그런 걸 안 했으면 또 그렇게 위기 탈출을 못 했겠죠. 그랬으면 노무현 정부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대로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 노무현 정부도 노무현 정부대로 이제 그 부작용을 바로 겪은 직후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마이크 들이대도 다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 경기 부양책 안 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리고 그 와중에 경제수석을 부활하라고 참모 원로들이 막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엔 경제수석이라는 게 이제 뭐 기업이라든가 그런 경제계랑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했는데 경제수석이 없어지니까 소통이 잘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책임 장관, 책임 총리 하려고 경제수석 폐지했는데 이거 부활하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나중에 부활이 되죠. 원래 경제수석을 없애고 정책실장을 만들었던 건데 정책실장이 그런 기능을 못하니까 정책실장은 주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국정과제위원회들을 관리하는 역할이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수석이 옥상옥처럼 나중에 다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파킨슨의 법칙인 거예요. 이 관료 집단이라는 건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늘려나가지 줄이는 법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결국 부활됐고. 근데 문제 어쨌든 이종호 실장이나 이런 외부 전문가들은 장기 성장 위주로 이렇게 장기주의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 이종호 실장이 보기에는 이른바 늘공들, 이 재경부 출신의 경제 관료들은 자꾸 대통령한테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싶대요. 그래야 자기가 출세해갖고 한 칸 더 승진하니까 자꾸 단기 성과를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남발했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조흥은행 매각 논란이 있었죠. 조흥은행은 아마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만들어진 은행일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가진 100년 역사를 가진 은행인데 아시다시피 그 IMF 때 망하게 되죠. 망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신한은행한테 합병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뭐 노조 그때 이제 이용득 씨가 문재인 정부 때 국회의원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용득 씨가 금융노조 위원장을 할 때 그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3자가 실사를 해서 조흥은행의 가치 평가 그리고 신한은행이 이걸 살 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평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평가를 거쳐서 합병하는 걸로. 근데 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말도 새 나가고 언론에서도 두드려 맞고 뭐 그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합병이 됐는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는 이거 얻어맞을 이유가 없었는데 괜히 얻어맞았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도 과정 관리가 참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큰 아쉬움을 남긴 금융 문제들이라고 해서
일단 이 금융통화위원회를 구성했던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금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죠. 지금도 한국은행이 주도해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금통위를 구성할 때 한국은행보다는 그전에는 재경부, 정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은행이 약간 들러리 서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국은행 추천 몫을 더 늘리고 재경부 추천을 줄이고 한국은행 부총 총재는 당연히 들어가고 부총재까지 뭐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많이 높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박승일한 분이 한국은행 총재셨는데 이분이 이제 화폐 개혁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른바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화폐가 1,000원, 뭐 10,000원, 뭐 이런 10만 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1,000만 이라는 거 숫자가 너무 크다는 거지. 근데 미국은 1달러가 우리로 치면 한 1,000원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랑 비슷하게 원화를 맞추자 이거야. 그래서 그 천을 빼고 그냥 1원부터 이게 1달러 한 1,000원 정도를 1원으로 확 줄이는 1,000대1 디노미네이션을 하자. 요런 제안을 한국은행 측에서 가져와서 그걸 갖고 한참을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우려들이 걱정이 돼서 결국 디노미네이션은 채택하지 않고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이 한국은행 관계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비슷한 시도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계속 이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화폐 개혁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고액권은 만들었죠. 고액권은 만들었지만 한국은행은 디노미네이션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기구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융위와 금감원이라고 하는 이중 체계 이걸 만든 얘기가 여기 나오죠. 이 당시에도 그 금감위와 금감원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금융위원회가 지금 70명 정도인데 이걸 200명으로 늘리자는 그런 압력이 나오고 이 금융위원회는 정부 조직이에요. 그리고 금감원은 민간기구야. 지금 금감원 여의도에 있잖아요. 지금도 그 정경련 옆에 있죠. 근데 아무도 금감원을 민간기구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감원장 누굽니까? 이복현이라고 검사 출신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법적으로는 민간기구인데 실제로 민간기구가 아니라 정부기구처럼 운영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건 재경부 출신들이 가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종훈 실장이 보기에는 이 민간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이 정부기구인 금감원을 관할하는 구조가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정부기구가 민간기구를 관할하는 구조가 안 된. 그래서 이걸 차라리 합쳐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서 하나의 민간기구로 독립시켜 버리자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재경부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금융정책을 집행하는데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금감원이 결국 재경부 출신이 가서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조직이 집행과 관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아예 민간기구를 독립시키자는 안을 이 진보 진영의 경제학者이종훈 실장을 비롯한 그런 분들은 이제 주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재경부가 반대해가지고 결국엔 그렇게 안 됐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는 이종훈 실장과 의견이 갈렸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 나는 관피아 뭐 모피아 이런 거 나는 인정 안 한다. 과거에 재경부가 관치금융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르게 우리 정부가 다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지금 현재의 이제 금융위와 금감원을 이렇게 민간기구와 정부기구로 분리해 놓은 이 시스템을 그냥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다음에 지금 그 금융위는 원래 70명이었는데 나중에 250명, 300명 가까이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이 좀 아쉽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민간기구로 합쳐서 따로 내보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검사 출신이 가서 금감원장 하는 걸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차라리 그때 민간기구를 확실하게 분리시켰으면 이렇게 검사 출신 보내갖고 금감원 장악하는 뭐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벌개혁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정우 실장은 노무현 정부의 재벌 개혁은 점진적이어서 저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긴 했다라는 거죠. 하긴 했는데 너무 점진적으로 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생각한 게 초장부터 너무 겁주지 말고 차근차근 하자.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너무 이 좌파 정부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재벌 개혁이 되게 민감했던 거지. 그래서 차근차근 하자는 거였고 그 재벌 개혁이란 말도 안 쓰고 시장 개혁 3개년 계획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당시 재벌의 이종훈 실장이 판단하기에 그 당시 재벌의 심각한 문제는 이 소수의 지배기 주주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는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뭐 밸류어 프로그램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그게 문제여가지고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거죠. 뭐 북한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이 소수의 대주주의 전횡 이거를 견제하지 못하는 요 시스템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고 지금도 우리나라 주가가 막스피에 갇혀갖고 이 우물쭈물 꼼짝 못하고 있는 게 그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생각한 건 계열사 간의 지분 관계를 그러니까 출총제를 아예 해체해버리면 좋은데 그런 혁명적 그러면 재벌들 다 해체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가고 막 재벌들 사냥하고 막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나중에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존의 그 출자 총액을 인정해주고 새로운 그 출자 총액만 못하게 이제 규제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노무현 정부는 이 당시에는 그 앞단이니까 계열사 간의 지분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일단 들여다봐야 이게 문제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지분 관계 변화를 공개하게 하고 그리고 출총제도 다소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선진국형 지주회사체 지금은 이제 아주 소수의 그 이렇게 출자 총액을 상호 지분을 서로 교차 출자를 하면서 그걸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에버레드라든가 그런 조그만 회사가 삼성전자 전체를 다 장악하는 그런 이제 기형적인 이렇게 소유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차라리 지주회사를 별도로 무슨 홀딩스 이런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서양들처럼 그 영미권처럼 그렇게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하게끔 전환을 그 유도하는 그런 식의 재벌 개혁을 이제 차근차근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예를 들어 회계법인을 매년 특정 시간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의무화한다든가 한 회계법인하고만 계속 거래를 하면 거기랑 짬짬이가 돼가지고 비리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교체하게 한다든가 또 증권에 대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다음에 과징금이나 제보자 보상금을 높인다든가 아무래도 제보자 보상금이 높아지면 더 제보하고 싶은 이렇게 인센티브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짜잘한 재벌 개혁을 좀 했다는 거야. 이때 강철규라고 하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신망 있는 원로 교수를 공정위원장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재벌 개혁을 하긴 했어. 근데 문제는 그런 개혁들이 그다음에 바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뒤집어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재벌 개혁이 성과를 못 봤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언급하는 거는 이 은산분리, 금산분리 부분에 있어서 재벌들이 은행은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보험사,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보험사를 많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벌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도 재벌 기업이 한 30%까지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걸 15%로 줄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재벌들을 견제하는 재벌들의 전횡을 막는 장치들을 여기저기에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벌들이 운신하기가 좀 이렇게 번거롭게끔 그런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느라고 했는데 임기 끝나고 나서 서울대에서 참여정부 평가 심포지엄이 열렸다는 거야.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서 김상조 교수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을 하는 그 말 잘하는 김상조 교수가 참여정부가 만약 재벌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막 이렇게 호평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플로어에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그 얘기를 듣다 말고 이제 그 얘기하니까 사회자가 아이고 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플로어에 물어봤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정훈 실장이 생각하기엔 아니 우리가 앞에 이런 것들 한 게 있는데 강철규 위원장이 좀 반박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더니 강철규 위원장이 되게 신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김상조 교수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죠. 이러고 웃고 넘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 답답했다는 거지. 그랬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써준 이유는 뭡니까? 그 얘기를 했던 그 김상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장 했는데 넌 뭐 했니? 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무슨 대단한 재벌 개혁을 했느냐라고 사실은 이제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이정우 교수도 워낙 점잖은 양반이라 인품도 좋고 차마 그렇게 쏘아붙이지 않고 김상조가 그런 말 했었다라고 일부러 이 책에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김상조가 이 책 읽으면서 뜨끔했겠죠. 아이고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구나. 근데 그 김상조도 사실은 참여정부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정책실장 하면서 뭐 장하성 김상조 다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재벌 개혁 한 게 없죠. 자기들도 사실은 그 정책실장이네 공정거래위원장이네 하면서 이 권력만 누리고 이 사람 저처럼 추천만 많이 했지. 그분들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할지 참 궁금하네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기형적인 예산 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했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이정우 교수가 이 노무현 정부의 업적으로 되게 꼽는 거야. 근데 이런 업적들이 잘 안 알려진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공장을 바꾼 거예요. 이게 국민들은 상품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공장 내부를 개혁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50년, 60년 동안 못했던 굉장히 큰 개혁을 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 개혁이라 상품이 안 나오니까 국민들한테 바로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공장이 개혁되면 좋은 상품은 한참 있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큰 성과가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잘 몰랐지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경제 개발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기업들한테 직접 주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경제 개발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나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OECD 선진국들은 평균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경제개발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쓰는 특별활동비. 요즘 이제 뭐 문제가 많이 되고, 검찰의 특별활동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그거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청와대가 특활비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업무 추진비라는 건 이제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활비가 1년에 100억씩 들어가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안 하면 안 했지 난 이런 돈 못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특활비 쓰는 걸 엄격하게 자제시켜서 그것 때문에 청와대 직원들이 일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 이 특활비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됐죠. 이 특활비가 결국 뭐였냐면 국정원 특활비였던 거예요. 청와대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 근데 국정원에서 쓰는 특활비를 일정 정도 청와대에 배정해서 청와대 직원들이 그걸로 외부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정치권 인사들 밥 살 때도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썼던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국정농단이다 뭐 국가 예산을 손실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받는 주요 근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 게 검찰인데 그 검찰 윤석열 한동훈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또 검찰에 특활비 만들어 쓰니까 논란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 영수증 증빙 없이 막 쓸 수 있는 그리고 봉투로 선심처럼 나눠주는 특활비 문화 이런 건 이제 없어져야지. 근데 이제 뭐 그 돈이 아까우면 검찰 그만두겠죠. 그리고 변호사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식은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많이 없앴고 그다음에 선심성 예산으로 중앙 정부가 지방에 뿌리는 돈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양여금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건 행자부 예산이에요. 행자부나 대통령이 지방 가서 도지사 만나거나 시장 만날 때 아유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양여금이라고 해가지고 턱턱 이렇게 지방에 그냥 선심성으로 돈을 주는 거야. 마치 이렇게 왕이 지방 순시 내려가가지고 지방에 이제 금일봉 하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주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지방에 내리는 예산이 양여금이라는 것도 있고 정부 보조금이라는 것도 있고 교부세라는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하고 이렇게 또 중복되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양여금 부분을 대폭 줄이고 결국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걸 폐지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그 군수 출신이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었던 김두관이 행자부 장관을 하면서 본인이 행자부 장관이면 행자부 장관 행자부 예산이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관료였으면. 그랬는데 이제 김두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군수 출신이 장관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그 폐지하는 거에 바로 동의를 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행자부 공무원들이 김두관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어디 군수 출신이 와가지고 우리 예산을 다 뺏어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쨌든 물론 김두관 장관이 되게 단명에 그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임기 초에 요 개혁을 잘 해내가지고 지방으로 예산이 좀 더 투명하게 더 많이 가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거고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양여금을 폐지하고 교부세로 통합한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성과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 우선주의를 탑한 3대 예산 개혁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변양균이 나오죠. 변양균은 나중에 이제 신정아 사건으로 되게 유명해지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 굉장히 후반기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준 분이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한 경제 관료였어요. 그리고 예산 전문가야. 이 사람이 그때 기획예산처 차관을 하면서 이른바 총객 예산제라는 걸 이제 도입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이 사람이 석사 논문도 쓰고 막 박사 논문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총액 예산제라는 건 뭐냐? 그 당시에는 원래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은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무관들이 자기가 이전에 했던 사업, 그 사업 예산을 그대로 다음 해에도 올리고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식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마다 예산이 올라와서 그 중에 조금씩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채택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확보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 작년 예산보다 깎이면 안 된다.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식의 예산 편성.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변양권 차장이 예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선진국 중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나라가 어딨어. 그래서 탑다운으로 중앙에서부터 부처별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이거고 그 정책 방향에 맞게끔 예산을 부처별로 얼마씩 배정한다는 걸 위에서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아래로 예산이 배정되는 이게 총행 예산, 부처별 총행 예산제라는 거죠. 요거를 추진하자고 했고 이걸 이제 기획예산처의 김병일 장관이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그게 이제 토론 결과
실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액 예산제가 결국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는 이른바 대단히 예산을 되게 효율적으로 쓰게 된 역사적인 이것도 우리나라 정부 들어서 60년, 70년 만에 처음 해낸 건데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장 개혁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실현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큰 성과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와 함께 중기 재정 계획이라고 해서 이때는 3년 단위로 했지만 나중에 다음 정부부터는 5년 단위로 중기 재정 계획을 하고 재원 배분 장관회의라고 해서 장관들이 모여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부처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예산을 퍼센티지로 부처별로 잘라주는 그런 중기 재정 계획과 장관회의 거기다가 이제 총액 예산죠. 요 세 가지가 노무현 정부가 했던 중요한 3대 예산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정부를 되게 합리화하는 그 활동들을 참여정부에서 많이 한 거예요. 이전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정부를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합리화된 이제 근대화된 정부로 만들어 나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그전에 경제 우선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경제부처에 한 30% 배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부처, 뭐 복지부라든가 다른 사회부처들은 아무래도 영향력이 약했는데 이렇게 중기재정 장관회의를 하니까 이 목소리가 약했던 작은 부처들, 사회부처들이 이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산 단계에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복지 분야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옛날에는 경제 분야가 30% 정도 먹고 들어갔다면 요즘은 복지 분야가 30% 정도 먹고 들어가는. 물론 이건 고령화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설계했던 이제 그 생산력 복지 시스템에 따라서 저절로 늘어난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복지 분야 예산이 지금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지역균형 발전 얘기가 나오죠. 지역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분산 배치 이것도 뭐 대역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지방재정 대립도가 17%밖에 안 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지방재정 자립도가 지방재정이 스스로 걷는 그 예산이 17%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 지방재정을 늘려주기 위해서 노력한 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양여금을 폐지하고 교부세를 통합했고 그다음에 175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냈다는 거죠. 이걸 성경용 지금 상지대 총장 하시는 성경용 교수가 그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 과정을 주도했고 그래서 그좀이 성경용 교수한테 참 일머리가 돌아간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건데 이정훈 실장이 이런 회의에서 거의 유일하게 들은 아주 극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성공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하긴 했는데 공공기관 이전을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건 약간 좀 잘못된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175개나 되는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의 지자체에 하나씩 쫙 뿌려준 거예요. 그 옛다 받아라 하면서 이제 모든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마치 이렇게 어미새가 먹이 주려고 그러면 애기새들이 찍찍찍 하면서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나눠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됐다는 거지. 요즘 나오는 건 이른바 이 메가시티 구상이잖아요. 만약에 분권을 할 거였으면 175개를 다 한 곳에 몰아줬어야지. 그래서 세종시를 차라리 충청권에 이 175개 공공기관을 다 몰아줬으면 서울 못지않은 또 하나의 메가시티가 중부권에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중부권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모아내고 그다음에 호남은 뭐 문화도시로 만들고 예를 들면 부산은 뭐 무역의 거점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메가시티마다 컨셉을 부여해서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주는 게 맞았는데 이 175개 공공기관을 전국의 지자체 흩뿌려 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중부권에 세종시를 만들면서 다 거기다 몰아줬으면 오히려 더 서울 못지않은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한번 갔으니까 이거 되돌리기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신행정 수도도 반쪽짜리가 돼버렸다는데 이게 아까 헌재 위헌 판결 때문이죠. 사실은 이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무도 이걸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 못했거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헌재가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나오는 이 그 수도는 한석으로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이른바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었던 관습헌법 법리를 갖고 와서 그걸로 위헌 판결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문재인 민정수석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딱 보더니 야, 이 사람들 참 머리 참 좋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다 법조인들이니까 이건 법적으로 도저히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관습헌법을 끌어낸 걸 보고 다들 황당해가지고 이 사람들 머리 참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훈 실장이 대통령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헌재에 의한 쿠데타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다 이러면서 그 행정수도 이전을 담당했던 이 김한재라는 사람이 되게 기록광이었다라고 해도 별도체토를 하나 빼놓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내 행정수도 이전이 인재는 완성할 때가 됐다고 봐요. 이 당시에 20년 전에 헌재가 위헌 판결을 때리긴 했지만 20년쯤 지났고 지금 이 정부와 국회가 분리돼가지고 생기는 또 청와대가 분리돼 생기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는 헌재 판결을 다시 받아봐야지. 다시 재심 신청을 하던가 다시 법안을 내면 되거든요. 다시 법안을 내서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으면 돼요. 지금 헌재가 또 그렇게 판단하는지 두고 보자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용산으로 지금 대통령실이 와 있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엄청 안 좋잖아요. 맨날 그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용산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미지가 겹치면서 굉장히 불통의 상징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여론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청와대로 잠깐 돌아갔다가 세종시로 아예 청와대와 국회를 다 옮기겠다. 라고 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세종시에 이제 부지는 다 있으니까 거기에 국회하고 청와대를 새로 다 지어서 글로 다음 정부 내에 옮기는 걸 공약하고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쓰고 그다음에 세종시로 내려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세종시를 완성해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두 개의 정부로 분리된 채로 운영하는 건 국가 전체로 봐도 효율적이지도 않고 뭐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헌재의 판결을 다시 받아서 세종시를 완성하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이른바 이 교육개혁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정말 좀 이렇게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 노무현 정부가 이런 걸 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노무현 대통령 매니아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는데 이 얘기는 이 책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교육개혁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언급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사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처음으로 저는 이 부분을 봤는데 이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획기적인 교육개혁 그리고 사경로 입시제도라는 거야. 이 사경로 입시제도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이 내신도 잘해야 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내신 성적도 잘 봐야 되고, 수능 성적도 좋아야 되고, 거기다 저는 대학교 본고사까지 봤는데, 이걸 다 엔드로 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진보적인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냈던 교육개혁 입시제도의 안은 뭐냐면, 한 줄 경쟁이 아니라 여러 줄 경쟁을 세우자는 거야. 뭐 요 얘기는 전부터 있었던 얘기죠. 이른바 이해찬 장관 시절에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 할 때부터 이른바 이해찬 세대는 나올 때부터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줄로 세우자는 얘기는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경로 입시제도라 그래서 대학이 뽑을 때 전체 100% 정원 중에 50% 정도는 내신으로만 뽑으라는 거야. 수능을 보지 말고 내신 잘하는 애들로만 50%를 뽑고 그다음에 수능 잘하는 애들로만 2, 30%를 뽑고 그다음에 직업학교 출신, 이 시험학교도 소외되면 안 되니까 직업학교 출신 중에서 10%를 뽑고 그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으로 또 10%를 뽑으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반은 내신, 그다음에 30% 정도는 수능, 10%는 직업학교 출신, 그리고 10%는 사회통합. 사회통합은 이제 이른바 사회배려자 전형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좀 가난한 집안의 그런 지역균형 발전 뭐 이런 걸로 넣어주라는 거죠. 이런 게 사경로 입시제도라는 거고 요거를 그 당시 서울대가 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서울대도 받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그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안으로 제시를 하자. 그러면 내신 잘하는 애들은 내신 잘하는 걸로 서울대 갈 수 있고 수능 잘 보는 애들은 또 수능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로 서울대 갈 수 있고 직업학교 출신들도 자기 나름대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문이 열려 있고 그다음에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애들은 또 그 안에서 열심히 자기들끼리 경쟁해 갖고 또 좋은 대학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개 경로로 대학 입시를 보자라고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엄청 반발을 했다는 거죠. 그걸 서울대는 서울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립대들한테 그걸 어떻게 강요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정호 실장이 아니 뭐 직접적인 강요는 못하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사립대들은 다 준 공영이잖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다 예산 지원해 갖고 교수들 월급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 지원을 갖고 얼마든지 흔들면 다 따라오거든요. 이 사경로 입시제도를 채택해야 니들한테 지원금 줄 거야. 니들한테 국가가 부여하는 용역이나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예산 이거 해야 줄 거야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립대학들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정이 다 불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계획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교사별 평가로 갈 것이냐, 교과별 평가로 갈 것이냐. 이제 그 얘기가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신이 50%나 들어가니까 내신이 중요해지잖아. 근데 내신을 지금처럼 교과별 평가는 알다시피 한 학년 전체가
그 교과별로 다 똑같은 문제로 시험 보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시험 방식이 교과별 평가예요. 교과별로 시험을 보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시험 볼 때 밤마다 이렇게 옛날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전교생이 다 똑같은 문제 보고 전교 1등부터 300 몇십 등까지 숫자 나오고 이런 게 없잖아요, 미국은. 왜냐하면 미국은 다 교사별 평가를 하거든. 그래갖고 교사마다 자기 나름대로 교과 과정을 짜서 교사의 책임하에 교과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그걸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교사마다 다 다르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겠어요? 교사마다 자기 나름대로 교과과정 만들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교사의 자율성을 확 늘려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과외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교사마다 교육과정이 시험 문제도 다르고 교육 방식도 다르고 교과서마저도 달라지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과외로 어떻게 내신을 봐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학생들은 무조건 학교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선생님 맘대로 수업 과정이 바뀌고 시험도 그 선생님 맘대로 내고 평가도 그 선생님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 당장 하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발표하고 한 3, 4년 뒤에 교사별 평가로 이렇게 전환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여러 가지 국정과제위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교육혁신위원회가 있었고 그 교육혁신위에 뭐 김민남 교수인가 뭐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가 주도해가지고 전성은이라고 하는 거창고 교장 출신이랑 이렇게 해서 그 시민사회와 학계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교육계획을 만들었고 이 평가도 교사별 평가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다 하기로 했는데 원래 윤덕홍이라는 거 하는 그 장관이 처음에 교육부 장관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양반이 되게 개혁적인 인사여갖고 이런 교육개혁, 교육혁신의 안에 되게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교육계의 어떤 보수주의, 교육계 관료들이 엄청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윤덕홍 장관이 아까 일장에서 얘기했던 나이스 사태 때문에 정교조랑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사퇴를 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윤덕홍 장관이 그것 나이스 때문에 정교조랑 싸우다가 물러나 버리니까 안병영이라고 해서 김영삼 정부 때 아마 5.31 교육개혁 발표했던 나름대로 김영삼 정부 때 개혁적이었다고 하는 장관을 다시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안병영 장관이 지금 이주호가 두 번째 장관 하듯이 이때도 안병영 씨가 두 번째 교육부 장관으로 불려 나와서 이걸 담당을 했는데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전성은이나 그 김민남 같은 이른바 진보 진영의 교육학자들하고 이 안병영 장관이 갈등을 많이 빚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교육 개혁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교육부 관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안병영 장관이 이걸 막아야 된다는 강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사경로 입시 제도를 바꾸면서 수능은 2, 30%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수능을 등급제로 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수능 1등급을 4%로 할 거냐, 9%로 할 거냐. 한마디로 해서 전체 등급을 뭐 4등급으로 할 거냐, 9등급으로 할 거냐 이걸 갖고 엄청난 논란이 일었고 그 1등급을 4% 정도는 해야 최상위권 우수한 애들이 스카이로 싹 쏠려갈 거 아니에요. 그 사실 스카이 서울대 연구대 입장에서는 1%로 해도 모자란다고 하는 판인데 4%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이 교육개혁에서는 아니야 9% 정도로 해서 넉넉하게 1등급을 잡아서 일단 너무 좋은 애들을 싹쓸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걔들을 잘 가르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진보 진영의 입장이었고 서울대 연구대 입장에서 뭔 소리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무조건 우리가 데려가야지. 그래서 요 수능 등급제 갖고 엄청나게 4%냐 9%냐 갖고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안배영 장관이 중간에 너무 힘들어 갖고 스트레스를 받다 말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결정하는 회의 때 아, 난 더 이상 못하겠다라면서 그 정책 수석한테 사표 던져놓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경로 입시제도가 다 무산됐다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고 결국에 수능 등급제만 하나 떨렁 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교육혁신위에서는 내신 중시 그리고 경로별 입시 아까 말한 사경로 입시 그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교사별 평가 왜냐면 내신을 중시하려면 교사들의 평가가 충실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 과정이 다양해져야 되기 때문에 교사별 평가 교과가 아니라 그다음에 교육 이력철 뭐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 패키지가 다 통으로 날아가 버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남은 거는 수능 등급제 하나만 남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능 등급제는 원래 내신을 강화한다는 걸 전제하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데 내신 쪽이 다 날아가고 수능 등급제만 남으니까 되게 이상한 제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변별력도 안 생기고 좀 이상한 제도가 돼버려서 결국엔 최악의 결국 이게 패키지가 다 사라져버린 채 요거 하나만 관철되니까 결국 아무 조합이 앞뒤가 맞지 않는 최악의 결과가 됐다는 거지. 예, 그리고 또 수능 1등급도 결국에는 4%로 가면서 결국 인류대 엘리트주의에 봉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고, 아, 안병영 장관은
이상하게 참 김영삼 정부 때는 개혁적인 사람이었는데 노무현 정부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교육부의 입장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주의자로 돌변해가지고 결국 자기 직을 사표까지 던져가면서 다 관철시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이스로 날아갔던 윤덕홍 장관이 참 아쉽다. 그래서 정교조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너네가 나이스 갖고 쓸데없이 싸우는 바람에 아깝게 개혁적인 장관 하나가 날아갔고 그것 때문에 결국 진보 진영이 하려고 했던 교육개혁이 다 무산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정호 실장이 일장에서 했던 원망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에 이때 교사별 평가를 도입해가지고 그때 3년 뒤에 도입하기로 했으니까 2008년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 바로 도입하는 걸 목표로 원래 추진했던 거거든요. 이때 교사별 평가를 도입했으면 저는 서희초 사태 같은 게 일어났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흔히 서희초 사태가 일어난 이유를 뭐 학생 인권 조례라든가 뭐 이제 그런 이제 아동 학대 논란 이렇게 해서 자꾸 학생들 우쭈쭈해지면서 인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 요인도 일부 있지만 교사들의 권한이 없는 데에서 나오는 생긴 문제거든요. 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어차피 시험 문제라는 건 전교생이 다 똑같이 보는 거고, 교사는 그냥 정부에서 정해진 교과 과정을 앵무새처럼 그냥 쭉 교과서 읽어주는 역할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옛날에는 때리니까 억지로 따랐는데, 이제는 체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지고, 학생들을 억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권까지 없으니까, 교사들 존경할 이유가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교사별 평가제가 도입돼서 초등학교부터 교사들이 다 수업 내용 다르게 창의적으로 가르치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사 하나하나마다 자기 나름대로 문제 만들어서 내고 학생들을 하나하나 평가하고 이런 게 10년, 20년 정착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사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자기 성적을 문제를 뭘 낼지도 이 교사가 결정하고 수업 과정을 어떻게 할지도 이 교사가 결정하고 교재를 뭘 할지도 이 교사가 결정하고 이 교사가 내 학생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평가가 내신이 대학 입시에 굉장히 중요해. 50% 정도는 대학 입학 정원의 50% 정도 내신으로만 대학을 가는데 그 교사의 평가가 다 좌우한다고 치면 교사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겠냐고 지금처럼. 그래서 저는 이 교사별 평가제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였는데 이때 이거를 관철을 못하고 나서 교사별 평가제는 그다음에 언급도 안 돼요. 심지어 노무현 정부를 이어받았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교 학점제라고 해가지고 그 비슷한 걸 하긴 했지만 이게 교사별 평가제랑 패키지로 같이 가고 있진 않죠. 고교학점제는 고교학점제 나름대로 가고 있고 교사별 평가 얘기는 요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 교사별 평가제를 도입해가지고 교사들한테 이 권한을 줬으면 평가권을 제대로 줬으면 단순히 평가권이 아니라 수업 권한이에요. 수업 개설 권한. 수업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는 교사들의 권한을 이때 제대로 보장을 해줬으면 지금처럼 교사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학생들한테 폭행이나 당하고 학부모들한테 멱살 잡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약 먹고 자살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아쉽다. 이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 책이 이 부분을 다시 밝혀준 건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진보 진영이 다시 이걸 들여다보고 지금 이 서인초 사태 때문에라도 지금 다시 체벌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교사들한테. 그렇다면 교사로서 교사답게 활동할 수 있는 이른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돌려줘야 된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기본권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치 기본권 줘서 교사들이 뭐 정당 가입도 할 수 있게 하고 정치적인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면 좋지만 그거는 이제 그 보이텔스바 협약과처럼 진보 보수가 정치적인 합의를 해내야 될 부분이고 교사들이 그렇게 해도 뭐 학교가 정치판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사회적이나 공감대가. 근데 이 교사별 평가제는 그런 정치적인 논란과 없이 지금 서희초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도 주장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이 교사별 평가제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진보 진영이 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잘 발굴해서 좀 이슈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 혁신 파트. 이 부분이 이제 이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정책실장을 했던 김병준 교수가 맡았던 파트죠. 그래서 정부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들어오고 나중에 이정우 실장의 뒤를 이어서 정책실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국가를 개조할 것처럼 정부를 혁신하라. 그래서 전체적인 뭐 그 방향성은 그런 거죠.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정부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거. 이거를 이제 저는 김병주 교수님한테 직접 강의를 들었는데 이걸 행정학에서는 보충성의 원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충성의 원리.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잖아요. 지방자치 우선주의지.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는 행정에 최대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아래 지자체가 못하는 일을 그 상위 지자체가 맡고 거기가 못하는 일을 그게 막 이렇게 돼요.
우리는 지금 중앙정부가 다 하고 중앙정부가 놓치고 있는 걸 지자체가 맡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충성의 원리는 지방정부가 다 하고 지방정부가 못하는 걸 중앙정부가 보충해주는 원리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 다양한 권한과 어떤 능력을 다 지방정부에 이양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확대하는 게 이 정부개혁의 핵심인데, 그래서 행정학자였던 그 지방분권주의자인 김병준 교수를 정부혁신위원장으로 앉혀서 이 부분을 초창기에 추진을 했고, 그래서 전자정부를 굉장히 강화, 이렇게 투명성을 높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과가 있긴 있었지만 약간 좀 미시적인 업무 혁신에 좀 주력한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공장 개조자. 이게 이제 공장 혁신 이슈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인데 국민들한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좀 하여간 노무현 정부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노무현 정부는 정부를 맡았기 때문에 이런 정부 혁신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만 성과는 국민들한테 잘 안 보였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호 교수가 지적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참 마음이 약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정부 혁신이라든가 아까 말한 교육개혁에 저항하는 관료들, 그 행자부나 교육부의 공무원들을 일벌 백계 해가지고 확 그냥 징계해버리고 쳐내버리고 좌천시키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관료들이 막 저항을 해오는데 그걸 세게 이렇게 징계하지 못, 일벌백계 하지 못해서 그 대통령 자체는 강력한 분권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분권 반대 세력들이 곳곳에서 방해를 하고 뭐 여기 보면 이명박 서울시장 뭐 이 회의하는데 수도권 뭐 그 지방분권 회의하는데 오지도 않고 손학규 경기도지사 와가지고 막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얼굴 고개 숙이고 있고 막 뭐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 지방 정치 혹은 이렇게 중앙 정부 관료들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하면서 이 3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영화 얘기, 금융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교육개혁 얘기, 그다음에 정부혁신 얘기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3장의 내용이었고 제가 보기엔 노무현 정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정부가 이런 것도 하려고 했어? 라고 잘 몰랐던 것들을 이 3장에서 되게 다양하게 이것저것 밝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우리가 정부를 일종의 블랙박스로 많이 상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그 안에 블랙박스가 있다라고 이른바 흔히 이제 정치학에서 행태주의 정치 이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마치 정부라고 하는 블랙박스, 청와대라고 하는 그 블랙박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열어서 우리한테 보여준 듯한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 갖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야, 이거 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소중한 자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정호 실장님한테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참여정부는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한 공과에 대한 부분은 4장에서 정리를 할 텐데 4장하고 마지막 뒷이야기 5장 그 부분을 합쳐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